자, 교재 243조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국토교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은 어떤 사업이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거죠. 도시를 새로 개발할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그럼 도시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신도시, 그러면 더 정확해지겠네. 신도시 개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 말이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조성사업이다. 조성사업.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뭘 조성하느냐? 조성은 각종의 단지. 단지가 뭐죠? 집에 있는 항아리들을 단지라고 그러죠? 그런 단지가 아니라, 그런 단지가 아니라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와 같은 각종 단지를 말합니다. 이런 각종 단지하고를 시가지, 이걸 새로 조성한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외곽적의 토지를 밀어서 새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같은 각종 단지를 조성하고요. 새로 시가지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이죠, 여러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글자 그대로 토지의 구획을 정리한다. 도시 외곽지역의 토지를 밀어서 주택을 건설할 만한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구획만을 정리하는 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거기다가 각종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도 조성하고 시가지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신시가를 만드는 더욱더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을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제일 먼저 뭘 지정해야 된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전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은 주로 생각할 때 도시 외곽지역에다 지정할까요? 도심지에다 지정할까요? 그렇죠. 주로 어디? 도시의 외곽지역에다 주로 많이 지정할 겁니다. 도시 외곽지역. 왜?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럼 도시 외곽지역은 주로 무슨 지역이다? 여기는 비도시지역이 됩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적인 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먼저 지정을 해보죠.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여러분?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이죠. 여기에 토지가 구획이 엉망인 이런 토지가 있어요. A의 토지, B의 토지, C의 토지, D의 토지, 이렇게. 이런 토지가 있으면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렇게 구획을 먼저 정리합니다. 구획.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구획을 정리했죠. 구획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여기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땅이 남겠네요. 마지막 이 남는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남는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 방법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사업 시행 방식을 첫째,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 두 번째, 무슨 방식이 있다?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 세 번째, 무슨 방식이 있다?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 방식이 있다는 거죠. 먼저 수용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수용 방법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일괄적으로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수용을 하고 저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준다? 전부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죠. 그런 보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은 모두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되면 아무도 없는 빈 땅을 부담 없이 밀어서 거기다 이걸 전부 다 조성하고 남는 땅은 사업 시행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죠. 이걸 우리는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은 어떤 경우로 주로 시행되느냐? 첫째, 집단적인 택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인 토지 조성, 택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수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집단적인 주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규모로 아파트 건설하고 싶다. 이럴 때는 보통 수용 방식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개발했던 주 목적은 주로 이거였죠. 강남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보통 신도시가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보통 우리가 판교, 일산, 분당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거기다 뭐래? 여기다는 아파트를 앞으로 5만 세대 건설하겠다. 2만 세대 건설하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집단지 택지 조성이죠. 이럴 때는 전부 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용해주고 거기 일괄 보상해주고 제 의도대로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수용 방식이 됐습니다. 수용 방식의 최대 장점은 뭐냐? 사업이 신속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대 단점은 뭐죠? 단점은 첫째,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 저기 있는 A, B, C, D는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모든 국민은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강제로 떠나야 되죠. 두 번째, 저들한테 보상금 지급하죠. 보상금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줘 지금. 요즘엔 많이 현실화돼가지고 보상금 많이 줍니다. 판교라든가 뭐 파주 같은 경우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최고 뭐 300억, 400억까지도 보상을 받았어요. 많이 줘. 많이 주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줬다는 사람 없죠. 다 적다고 그러지. 항상 보상금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논란을 불러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죠? 엄청난 보상금. 그렇죠? 엄청난 자금이죠. 엄청난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또 이 자금이 풀리게 되면 이 보상금이 전부 다 또 어디 들어가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토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토지가 일종의 전국 토지를 갖다 대 투기의 장으로 바꿔놓죠. 즉 전국을 투기의 장으로 바꾼다. 투기화. 이게 우리가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그 자금이 흘러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이야기됐었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방식이 바로 뭐다?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환이 이런 한자예요. 지. 뭐죠? 바꿀 한자입니다.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즉 사업시행자 결정되면 사업시행자 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요. 그대로 놔도 여기를 밀어요. 밀어서 이렇게 조성하고 이 토지의 가름에서 새로 조성된 땅으로 그대로 바꾸어서 준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준다. 어떻게 주느냐? 가급적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같은 위치에다 A가 이게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D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갖다 바꿔주게 된다는 얘기죠. 단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 A가 이 토지를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A에게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똑같이 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못 주겠죠. 왜? 도로 건설했잖아요. 공원 조성했잖아요. 학교 건설했잖아요. 그 땅은 어디서 나온 땅이다?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땅이죠.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토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줄어드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보율이라고 그래. 감보율. 줄어드는 비율. 이 감보율은 통상 50%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50% 정도가 공공시설 용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토지를 받게 된다? 250제곱미터만큼의 토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손해입니까? 땅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언뜻 보면 손해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A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은 농림지역이었고 평당 10만 원 하던 땅이었지. 사업이 끝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도시로 바뀌면서 평당 50만 원? 아니 500만 원? 이렇게 토지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감보율 50%를 적용해서 토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이더라 이 말이죠.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중에서 자 환지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환지 방식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은 경우 지가가 너무 높으면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죠. 이런 경우는 보통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지나치게 어떤 경우? 높은 경우는 보통 환지 방식입니다. 두 번째 환지 방식의 최대 장점은 뭐냐? 자, 환지 방식은 사유재산 보장에 충실하다는 거죠. 왜? 땅으로 주는 거니까. 떠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최대 단점은 뭘까요? 사업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왜? 저 토지 소유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사사건건 밤나라 감나라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건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할 때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이란 얘기입니까? 네?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 어떤 방식? 없어요? 아 선택을 해요 빨리.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 환지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뭐 지가가 높은 환지가 좋은 거고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이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너의 행복은 때로는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고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르죠.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면 수용 방식이 좋은 것이고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환지 방식이 좋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라고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발표된 데고 나중에 현장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시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오느냐? 주민들이 시위하는 단계가 옵니다.
현장에 가보면 보통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 뭐라고? 투쟁, 투쟁, 투쟁. 결사, 반대. 목숨을 걸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많이 걸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일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가, 그래야 의미 있는 것이지. 뭐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거기다 걸지 마세요. 목숨까지 걸지 마시고 그냥 최선만 다하시면 돼요. 자, 그건 뭐냐? 사업 시행 방식을 놓고 다투는 겁니다. 시행자는 밀어붙이겠다, 수용을 하겠다. 토지 소지는 안 된다, 환지로이라. 이렇게 항상 다투는 단계가 오야 된다고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밀어가지고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해가지고 고가로 분양하는 거죠? 그게 좋은데 토지 소지는 환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다투다 보면은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환지하는 병행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말이죠. 이걸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혼용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느냐?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느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누가 지정한다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시도지사가 누구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뭐예요? 제가 첫 시간에 지방자치단체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자치단체, 무슨 자치단체? 그렇지. 광역자치단체와 무슨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법에서 누가 권한을 갖느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갔든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장이 갔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간다니까요. 항상 단계가. 그리고 이 자치단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뭐다? 시도잖아요. 시도. 기초자치단체 뭐다? 시, 군, 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은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장이 간다는 얘기죠. 단,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시하면 특별시 광역시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지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누가 지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런 얘기죠. 경기도에서 누가 지정한다? 시장 군수가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요즘에 감히 도지사고 맞먹는 시장이 나왔다고 그랬죠. 겁없는 시장. 인구 50만이 넘는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이 대도시는 요즘에 거의 도지사급으로 권한을 갖다 인정해 줍니다. 시장은 대도시 시장도 광역자치단체 장은 아니야. 뭐야? 기초자치단체 장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시장만큼은 지정권을 줬습니다. 누구? 대도시 시장. 누가 있다? 수원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시장들은 인구 50만이 넘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지정권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예외적으로는 누구도 지정할 수 있냐? 예외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누구?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또 누구?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뭐가? 필요이다 동그라미.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죠.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교라든가 일사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를 개발했던 이유가 강남권의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의미에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한 경우들이었죠.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이다 동그라미. 앞으로 우리 공법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요청, 제안. 요청이나 제안은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그거까지는 없네. 뭐 하자는 얘기지. 뭐 합시다. 이게 이제 요청이나 제안입니다. 다른 점은 뭐냐? 요청은 행정관청이 하는 거야. 행정관청 이렇게. 제안은 비행정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걸 제안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뭘 하자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답답하게 말이지 교실 안에서만 강의하지 말고 다음에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세종시 가서 한번 수업을 한다든가 한강 뚝섬에 가서 우리가 맥주 한잔 마시면서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수업을 하시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안이라고 그래? 요청이라고 그래? 여러분의 행정관청이다 비행정관청이다? 비행정관청이죠. 행정관청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하니까 여러분은 제안이라고 그래. 제안. 그렇죠? 반면에 시당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 요청한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이건 전부 다 행정관청이죠. 이때는 요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앞으로 제안과 요청과 제안을 이렇게 꼭 구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뭐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다고 그랬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냐?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진 최고 중앙부처의 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환경문제, 그럼 누구? 환경부 장관. 문화, 그럼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양수산,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한다?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남시 인근 지역에다가 환경 생태도시를 하나 개발합시다 하고 누가? 환경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다가 해양 관광도시를 하나 개발합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만 기억하시고요. 5번 보시죠. 5번에 보니까 천재지변 그 밖에서로 개발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나오죠. 긴급. 다시 말해서 갑자기 바다에 해일이 생겨가지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신속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죠. 원래 누가 지정하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니까.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대한 긴급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요청이 있었다든가 긴급한 경우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영,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는 뜻이 시행령. 법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법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 그러면 대통령령이라는 뜻입니다. 시행령. 법 밑에.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게 되면 어디를 먼저 보느냐? 여러분 245쪽을 한번 먼저 보세요. 254쪽 4번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제 어떤 법적 효과가 나오느냐? 법적 효과.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법적 효과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말이죠. 하나, 둘. 첫째,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하는 순간 그 지역은 지금부터 자동적으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무슨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두 가지가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뭐가 된다? 간주됩니다. 간주.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저기 제일 먼저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그 지역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죠? 농림지역이었죠? 농림지역이었죠? 자 보세요. 전국은 용도지역이 크게 4개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지역 가운데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나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 도시지역이거나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그렇죠?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어 없어? 원래? 없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신도시를 지정할 만한 땅이 거의 없더라 이 말이지. 그런 땅을 찾다 보니까 도시 외곽지역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개발이 안 되는 땅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정하려면 농림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를 변경해놓고 거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되죠. 근데 용도를 변경하려면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입안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립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그러면 농림지역을 도시로 용도 변경하는데 한 1년이 걸리고 거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지정 절차 필요하니까 또 한 1년 걸리고 그러면 지정만 하는데 2년씩 걸리면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데 신속성에서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기는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던 겁니다. 지정해 놓고 그 대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차피 신도시가 개발될 지역이니까 지정하는 순간부터 농림지역은 뭐로 바뀐다? 이런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들어간 1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뭐가 관련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일명 무슨 구역이라고 그랬나요?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명 무슨 구역이라고 그랬죠? 네?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토기법 공부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만 봐서는 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무슨 구역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상세계획구역. 뭐라고요? 상세계획구역.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입각해서 개발하자.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지정한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상세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주로 어디에다 지정한다고 그랬나요? 개발예정지역. 앞으로 개발할 지역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이 끝나버린 지역이라든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개발 예정지역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발 예정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개발구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는 신도시가 지정될 지역은 당연히 개발 예정지역이니까 거기는 새삼스럽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발구역이 지정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가지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시행해서 본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한 주입니다. 또 하나 저 그림을 보시죠. 저 도시개발구역 내에 농림지역 내에 A, B, C, D가 있죠. A, B, C, D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구역 내 우연히 거기다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신도시가 지정됐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죠? 왜 좋아요? 좋은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집가가 상승한다. 그러죠? 두 번째. 겨우 하나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첫째, 땅값이 오르죠. 땅값이 급등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저 땅이 수용당한 보상금 나오죠. 네?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엄청난 금액이 나와요. 왜냐? 옛날에 저 땅은 안 봐도 뻔해. 저 땅은 어떤 땅이냐? 과수원이나 아니면 농사짓는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가 노후에 대비해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야지 하고 사놓은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터도 어떻습니까? 몇천 평 아니면 몇만 평 넓어. 그리고 그때는 헐값이었어. 평당 2,000원, 3,000원. 그러죠? 그런 땅은 그렇게 살았는데 저기가 수용되니까 평당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작은 부자밖에 못 돼요. 우리가 소부는 유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근면에서 온다는 뜻이죠. 대부는 유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된다고 그랬지. 저게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면 부자 되는 거죠. 파주라든가 거기서 최고되면 300억, 400억까지 보상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또 만약에 저 안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택 이주해야 되잖아요. 이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또 줍니다. 또 보상금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제일 먼저. 아주 현명하시네. 근데 보통 보상금 받으면 제일 먼저 땅 사는 게 아니야. 경험상 보면 보상금 받으면 갑자기 어떻으면 엄청난 돈이 생겼죠. 제일 먼저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두 번째, 그 인근 지역에 눈사람이 분벼. 그리고 쓰다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변적이라 땅을 삽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토라고 그래. 대토.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 가지고 인근지에다 다시 땅을 사는 것을 대토라고 하는데, 대토를 하게 되면 우리 세법상 취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대토를 하게 되면 토지 가격 상승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시죠. 토지 가격 상승의 도미노 이론,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인근 지역의 땅값은 덩달아서 따라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지에다 땅을 사놨죠. 그 땅값이 또 뛰더라 이 말이죠. 보상금 받아서 좋고 보상금 받아서 땅 사니까 그 땅값이 또 오르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파트 분양권 나오잖아요. 아파트 분양권을 우리가 판교 같은 경우에 32평 아파트 분양권을 약 1,100만 원대 줬습니다. 해봐야 3억 2, 3천이죠. 입주할 당시에 10억에서 12억 갔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박이 터지면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그렇게 많이 줘도 많이 줬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 이왕이면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좀 더 받아볼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투기행위라고 그러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기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해보세요. 네? 투쟁? 투쟁은 투기가 아니야. 어?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ABC는 뭐 하면 좋겠냐고요? 네? 아, 땅을 어차피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고요. 가서 밤새 가서 건물 하나 지어버리는 거지. 밤새 가서 비닐하우스 설치해버리는 거지. 밤새 가서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전부 유실수를 심어버리거나 인삼을 갖다 심어버리죠. 꽃을 심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나무 한 그루다. 꽃 한 그루, 한 포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게 보상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걸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어때?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엄청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게 됐죠. 이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뭘 막기 위해서? 투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를 지난번에 국토개법에서 한번 공부하셨죠? 그렇죠? 국토개법에서 지난번에 개발행위 허가 공부했잖아요. 그때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목적은 난개발 방지였잖아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6개 지역장에게 허가를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이번은 뭐냐? 어디에서? 저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디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는 역시 6개 지역장에게 받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다? 투기 방지야. 투기 방지. 그래서 여러분 개발행위의 가장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죠. 가서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또 뭐 하는 행위?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죠.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또 토지를 뭐 하는 거? 분할하는 거. 지분 쪼개기. 그러죠. 또 중무, 나무를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런 일을 앞으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효과가 나온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구 실행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뭘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허가 뭘 막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효과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지정의 효과 두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려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정의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은 뭐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어디 산다? 주로 도시의 외곽적인 비도시지역에서 시행한다. 비도시에서. 물론 여러분 이 도시개발 사업을 꼭 비도시지역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도시지역에도 실시할 수가 있지만 도시지역은 땅이 없어서 주로 비도시에서 많이 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은평 뉴타운 있죠. 은평 뉴타운은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도시지역이에요. 그런데 비도시에 많이 시행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많을 거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을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누구는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는 지정할 수 없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니까. 네?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다. 맞나요? 맞아요? 좀 더 정교하게 대답해 보세요. 대도시시장만 지정하잖아. 그러죠? 그럼 누구는 지정 못해?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장 중에서도 대도시시장을 뺀 시장 있잖아요. 인구 50만이 넘지 않는 그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군수구청장 지정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따라서 누구는 지정할 수 없다?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주로 집단적인 택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유상권 침해라든가 자금 투기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집가 지나치 높을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사유산의 보장, 충실하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사업이 지연되고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는 절충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법적 효과, 어떤 법적 효과가 나오느냐? 중요한 두 가지 법적 효과가 나온다. 첫 번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 후 시행서로 본다.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뭘로 바뀐다? 도시로 바뀌고 또 그는 반드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하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뭘 막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 개발행위 허가,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말이죠. 여기 위반했잖아요. 받지 않고 그런 행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말이죠. 2년, 3년, 3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살펴봤네요. 자, 잠시 쉬었다 이제 계속 지나갔죠.